다음에 요건은 자, 대항력을 구비하고 그리고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그게 존속이 돼 있어야 돼요. 앞서 그 대항력 이야기할 때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더러 그게 계속 존속되어 있어야 그 대항력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선 변제권 역시도 그거를 대항 요건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항상 이제 존속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 2006년도 판결 그 경매 배당에서 이제 배제된 상가 임차인이 배당이 소송을 한 사건인데 요것 아까 뭐 전 시간에 대항력 할 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판례 같은데요. 자, 임차인이 이제 우선 변제권, 상인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그 인도,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 사업자 등록은 이런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 취득 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경매에서는 존속되어야 되는 시점을 배당 요구 종기까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법리라든지 정책적인 문제 이런 그 해석상 배당 요구 종기까지로 존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중간에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법이 상가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지금 뭐 그 배당을 못 받는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어진 경우죠. 그래서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뭐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할지언정 그게 뭐 되살아나는 그런 게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대법원 판결이요. 요거는 임차인에 대해서 이제 배당이 이루어졌어요.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하니까 배당에서 배제된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존속 요건이다. 취득 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게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임차인은 지금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대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영업을 그만두고 그냥 폐업을 해버렸네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업자 등록은 이런 공시방법으로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 아닌 거죠.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차에서 영업을 한 사람은 그 명의로 또 사업자 등록도 안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에 이게 대항력 할 때 말씀드린 판결인데 이런 그 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도 폐업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전차인은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전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그 증서에 대해서 그 작성한 일자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일자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적어도 그 일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 있잖아요. 나중에 뒤에 일자를 조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날짜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중사무실 가서 확정일자 받는 그게 대표적이고, 요 세무서에서 지금 상인법상 임차인에게 찍어주는 확정일자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지금 현재 적용 범위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규모 보증금액 이하의 임차인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법무부령으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뭐 임대차 계약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 점포가 있는 세무서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 일부분인 경우에는 요 도면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신청하면서 임대차 인적사항 이런 것도 좀 적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할 때는 요런 별지 2호 서식에 확정일자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찍어주는데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에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에다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그 재판에서 이렇게 현출되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이렇게 여백 내지 그 후면, 뒷면 여기다 찍어 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확정일자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 방법, 이것도 법에서 지금 그 임대차 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누가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신청서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일 때, 건물의 일부분이 임대차 목적물일 때는 도면 같은 거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인, 그 다음에 확정일자용 관인,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찍어주거든요. 거기다가 확정일자 번호라든지 날짜, 이 날짜가 중요하죠. 그렇게 찍습니다.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부라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 찍어간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하는 거죠. 나중에 법률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인 이름, 임차인 이름,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언제 부여했는지, 그다음에 확정일자 번호대로 자기들이 이제 뭐 10,000번, 10,001번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겠죠. 기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정일자 부라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요청서 서식이고요. 도면 제공 요청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양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우선 변제권이 이제 발동되려 그러면 당연히 임차 건물이 경공매에 의해서 매각돼야 되겠죠. 그게 건물이 경공매가 아니라 그냥 매매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내가 우선 변제권 행사하겠다 이런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공매에 의해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를 정할 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채권자들이 있는데, 돈 받을 채권자들이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시점에서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그 시점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이제 경공매에 따른 절차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배당 요구 또는 이제 우선권 행사에 신고를 했을 거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또는 우선권 행사 이런 거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임법에는 내용이 없고 그 절차법, 민사집행법이라든지 국세징수법 이런 것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건으로 이 배당 우선 변제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이런 배당 요구 신고나 우선권 행사 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건으로 더 넣은 겁니다. 민사집행법 88조에 보시면 배당 요구 그래서요.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그 다음에 경매개시 일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그래서 147조 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이거는 이제 낙찰된 금액이죠. 낙찰된 그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라고 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요기에 관련된 거죠. 아까 위에 부분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그 다음에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이제 보시죠. 88조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요런 범위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원칙적으로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순수한 배당 요구의 방식이 있을 테고, 아니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뭐 1순위 압류 경매 신청은 뭐 여러 개 중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여튼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도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매 개시 결정,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되었고, 이런 저당권 같은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당 요구 없이 당연 배당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봅니다. 이거 지금은 배당 요구 한 채권자잖아요. 물론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고, 보통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3, 4항은 배당 요구 한다 이런 부분이 없죠. 배당 요구를 한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를 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는 그냥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이런 사람한테 그냥 배당한다는 뜻이거든요. 배당 요구 없더라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 없이도 그냥 당연 배당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물론 1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런 3호, 4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2호에 다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가 돼야만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요 2호의 범위에서 지금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2호에.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면은 집행력 있는 정분을 가진 채권자도는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하면은 배당 요구를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 4호에는 당연 배당 요구 없이 당연 배당 받을 수 있는 저당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사람은 지금 배당 요구 없이 당연 배당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저당된 거는 그거는 배당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저당권자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4호에서 정하는 당연 배당권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당연 배당권자는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단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돼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저당권을 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배당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당권자 자칫 잘못 보면은 이게 이제 저당권은 그냥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된 저당권은 뭔가 배당이 안 되는 것처럼 조금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은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저당권으로서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당 요구가 굳이 필요 없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인법상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전세권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됐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인법상의 임차인이라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 해당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규칙 48조에는 배당 요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68조 2 배분 요구라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이제 지금 공매 같은 경우는 67조 2에 따른 공매 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아까 민사집행법하고 구조는 비슷하죠. 그런 일반 저당권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런 공매 공고 등기되기 전에 이미 되어 있는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다음 각호의 채권을 가진 사람은 배분을 받기 위해서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81조에서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 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라고 했죠. 민사집행법보다는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 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사집행법은 아까
배분 요구 종기까지 뭐 배당 요구 하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배분 요구를 못 받는지 하는 부분은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은 지금 명백하게 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라고. 그 배분 요구를 그때까지 안 하면 배분 안 해준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좀 집행법보다는 좀 분명하게 설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 98년도 판결. 요거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 누락된 임차인이 그 자기가 못 받고 대신에 다른 금융회사가 배당을 받았는데 그 배당받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자, 우선 요거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일단 그 임차인이 이제 배당을 요 사건에서 이제 그냥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이 이제 배당을 못 받은 것이 배당 요구를 아예 자기가 못 해가지고 못 받은 경우가 있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물론 뭐 소송으로 하는 경우니까 나중에 자기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비록 뭐 자기가 그 정당한 임차인이고 또 정당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꼭 해야 된다라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허위 임차인으로서 의심을 받는다든지 뭐 등등의 이제 이유 때문에 집행법원에서 배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해서 배당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못 받고 대신 다른 사람이 받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배당 요구의 자격이란 것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배당 요구를 해야만. 그런데 자기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다른 사람이 배당받게 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이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요건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8년도 이 사건도 배당 요구를 안 해가지고 누락됐다면 그 사람은 그 임차인은 배당 요구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건도 이제 임차인 청구가 부당이득 청구가 기각되는 거죠. 자, 반대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법원이 배당을 안 해줬다. 집행법원이 배당을 안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배당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요? 일주일일 겁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배당이 소송 본소를 제기하고 그거를 이제 소제기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갖다 내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그런 방법이 일단은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재판에서 본 재판에서 이제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집행법원의 배당은 잘못된 거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부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배당이 소송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안 해줘가지고 너가 배당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다. 너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맞는 주장이에요. 맞는 구조란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했다는 거예요. 집행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이득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 의율되고 있습니다.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당이득 반환 잘못된 배당으로 결과적으로 잘못된 배당으로 더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일단은 그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해야만 일단은 자격이 생기고 그 자격을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98년 사건은 결과적으로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배당받을 수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걸 후순위 채권자한테 배당됐다고 해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주택임대차법 주임법인데 주임법에 의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은 현행법상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07년도 대법원 판결, 이것도 부당이득인데요. 이거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은 채권자가 아까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대신에 배당이의 소송을 못하고 또는 안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그런 사안이에요.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자격이 된다라고 일단 했어요. 보시면 자, 그 배당이의를 안 하게 되면은 배당표가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해서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했죠. 배당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뭐 일반 채권자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아까 이제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게 일반 이론이고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좀 더 꼬였어요. 어떻게 됐냐면 한번 읽어보실게요. 배당이익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익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 미칠 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익 소유 당사자가 아닌 배당 요구 채권자가 배당이익 소유 당사자가 아닌 배당 요구 채권자가 배당이익 소유 판결에 의해서 경정된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몇 번을 읽었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그래서 어렵게 썼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판단한 것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이 지금 원고, 그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원고는 배당이 소송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배당이 소송을 막 해가지고 배당이 소송을 해서 배당표가 또 확정이 되잖아요. 배당이 이제 뒤집어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배당이 돌아갔다. 이렇게 판결이 어떤 사람에게 배당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재판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서야 그 배당 이 원고가 저 사람한테 배당 돌아가는 것은 그 부당이득이다.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에서 법원은 배당이익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에 지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 사이에 배당이익 소송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판결이 확정되고 배당표가 새로 짜여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사건 이전에 진행된 배당이익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대적인 효력, 그 소송을 했던 사람들 간에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 효력은 두 사람 간에 소송을 했던 소송 당사자들 간에만 생긴다라고 해서 지금 비록 아까 그 사건에서 배당이익 사건이죠. 배당이익 사건에서 그 지금 피고한테 배당 얼마 주라라고 하는 부분은 즉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배당이익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기판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금 원고는 기판력과 상관없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반면에 이제 원심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종전 배당이익 사건에서
이 피고가 얼마를 배당받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그 사람의 배당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만한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조금 그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대법원 판결이고요. 이것도 이제 배당 이의 사건인데 그 경매에서 그 자신들의 배당 요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 이의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배당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지금 임차인의 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요. 대법원에서 파기됐는데 보시죠. 자, 이것도 뭐 조금 그 원심 판단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싶더라고요. 보십시다. 자, 상가 건물의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속 갱신해온 임차인 갑 등이 여기 이제 원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그 사업자 등록까지 다 했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이제 대항력도 갖추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그 임차인이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 어떻게 했냐면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다시 체결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이제 그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한 배당 요구란 것은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한 그 계약에 따른 그 배당 요구가 아니라 근저당이 다 되고 난 뒤에 그 최후에 마지막에 쓴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좀 이상했는지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이 볼 때는 최후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이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비교할 때 임대차 기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액수도 다르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임차인이 한 배당 요구는 적법한 배당 요구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한 배당 요구는 최초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가 안 되는 것으로 이게 만약에 인정된다 그러면은 배당 순위가 빨랐죠. 배당 요구 순위가 빨라지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볼 때는 원심은 이제 둘 다 같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는 과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요구가 전체적인 계약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틀리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문제가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후에 임차인이 그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 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임차인의 주장은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순서의 변동을 초래해서 임차인이 부담할 부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즉 매수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왜 이런 이제 판단이 났냐면 만약에 지금 대법원 판단대로 본다 그러면 이게 배당 요구
배당 요구가 부적법한 거잖아요. 대항력도 없고 부적법한 거라서 이게 그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 요구가 잘 못 돼서 배당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그 임차인,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대항력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있고, 뒤에 이제 지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상호 관계를 설명드릴 텐데, 대항력도 구비하고 우선 변제권도 구비한 그런 임차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틀리게 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만약에 못 받게 되면은 그 부담은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대항력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돈 다 받고 돈을 다 배당해서 끝내고 가면은 매수자가 부담을 안을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끝나버렸으니, 배당해서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배당이 제대로 안 되고 남게 되면은 그 부담은 매수자가 떠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매수자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세입자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이제 그 배당 신청을 다시 하면서 배당 요구를 다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된 배당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 이게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적법한 배당이라고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배당을 다 받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매수자는 낙찰받은 사람의 보증금을 떠안을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인정해 주게 되면은 이 매수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배당 순위의 변동을 초래해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서는 매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어요.